네, 첫 번째 논문은 파레토 인베리언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건데, 파레토는 각각의 로스 텀에서 이제 그 로스 텀 안에서 작고 크고를 비교해 보는 건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이미지가 재밌어서 갖고 온 거고요. 이거 그냥 IRM인데, IRM이 맨 첫 번째 1번식에서 이제 3번식까지 가는 과정이 아래와 같다라고 여기서 논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번 IRMS라고 써 있는 저 조건식에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게 저 조건식이 뭐냐면, 아래 2번식에서 그레디언트 W가 W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저 조건부가 이제 여기서 노란색, 파란색 저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L1 로스랑 L2 로스는 이제 도메인 1에서 도메인 2에서의 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L2라고 써져 있는 왼쪽 앞부분에 다 써져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황색, 파란색이 뭐로 의미하는 거냐면, 도메인 1에서의 그 IRMS가 뭐죠? 솔루션이 되는 트래젝토리, 그리고 파란색은 IRM 그 목적식 IRMS가 도메인 2에서 솔루션 트래젝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저희가 찾는 IRM식인데,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문제점은, IRM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점은 IRM 원래 오리지널 오브젝티브인 1번식에서 2, 3번으로 갈 때도 문제점들이 많다. 그 중에서 하나가 위와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엄청 민감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이유가 이제 왼쪽에서 저 겹치는 포인트들이 다 IRMS, IRM-V1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ERM의 가중치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면, 다시 말해서 이 IRM-V1에서 람다가 정확하게 조금만 조절이 안 돼도 저 네 가지 접점 중에 오른쪽 위에 FIRM이 있죠. FIRM이 원래 저희가 구해하고 싶어하는 IRM식인데 그쪽으로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지 않고 F1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제 구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트래젝토리 솔루션은 IRM의 솔루션이 아니라 IRMS랑 IRM-V1에 대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 네 가지 해 모두가 IRM 원래 오리지널 오브젝티브를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IRM은 FIRM이 솔루션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F1이나 F2 이런 다른 솔루션들로 가게 되면은 IRM에서 IRMS, IRM-V1으로의 프록시메이션 또는 변형이 베리언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L1, L2 그리고 뭐 LIRM, 다시 말해서 이 그레디언트가 박혀 있는 그레디언트 놈이 박혀 있는 이 텀을 LIRM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멀티 그레디언트 데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오브젝티브를 여러 개를 보는 관점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을 해결하는 것 중에 MGD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써서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썼을 때 VLX에서 로스 간의 베리언트를 보는데, 이 맨 마지막 식에 그 var L2가 있죠. 그거를 표시한 게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IRM이 ERM에서의 최소점과 그리고 베리언스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에 같이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4개의 오브젝티브, 도메인이 2개일 때 4개의 오브젝티브가 되겠죠. L1, L2, LIRM 그리고 var L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각각 수행해서 해결하면은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스 펑션을 MSE로 했을 때고, 얘는 뭐 로지스 리그레이션으로 했을 때 그린 건데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관점이 되게 해석이 편한 것 같아서 혹시나 나중에 피규어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참고를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트리플 AI 이번 연도 논문인데, Invariant Information Bottleneck for Domain Generaliza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만 제시를 하고, 상황 뒤에서는 뭐 제가 원하는 방향성의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진 않고요. 여기서 다루는 문제점은 뭐냐면, IRM이
저희가 원하는 인베리언트 피처 개수보다 도메인 개수가 적게 주어지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인베리언트 피처만을 학습할 수는 없다라고 연구가 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더 리스크 오브 더 IRM인데 그 논문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가운데 보시면 아웃라인 쉐입 저런 게 보이죠? 저게 이제 흔히 말하는 IRM 목적식에서의 파일을 지나서 나온 그 W 들어가기 전에 Z가 되는데 그거에 지금 5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메인은 트레인 도메인에서 4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처 자체 학습할 수 있는 인베리언트 학습에 필요한 인베리언트 피처가 3개가 된다라고 지금 더 리스크 오브 더 IRM에서의 그 개념을 따와서 저렇게 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지금 원래 원하는 인베리언트 피처는 아웃라인이랑 쉐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기서의 컬러는 이제 곰의 색깔인데 곰 자체를 판단하기에는 저렇게 스케치나 저렇게 도메인을 저희가 넓게 보면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쉐입이나 아웃라인만 보면 되니까. 그랬을 때 저 컬러 그 파이가 이제 원래는 스피리어스인데 도메인의 개수와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인베리언트 피처 개수 사이의 코릴레이션으로 인해서 수도 인베리언트 역할을 하는 학습 피처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피리어스 피처인데 인베리언트 피처처럼 모델에서 받아들여서 그것도 같이 학습한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을 더 리스크 오브 더 IRM에서 따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중간에 있는 식을 보면 저거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원래는 이제 원래 IRM 식은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저 마이너스 베타 이후 텀이 없고 그 앞에 2텀만 있는 상황이 I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phi x가 그냥 c라고 보면 되는데 c랑 y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최대화를 시키고 그 대신에 저 yd given phi x 저거가 의미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저게 의미하는 게 지금 IRM에서의 페널티 텀이죠. 그 d가 어떻게 주어지는 간에 phi가 주어지면은 d와 y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게 저거 그대로가 이제 IRM 텀이 되는 거고 저기서 이제 우리가 피처를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도메인의 개수의 코릴레이션을 없애주고 싶은 거니까 다시 말해서 도메인 개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인베리언트 피처만 얻고 싶은 거니까 x랑 phi x 사이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낮추는 형식으로 조금 더 인디펜던트하게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텀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포메이션 바텀렉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i phi x y랑 마이너스 베타 i x phi x 저 두 텀 첫 번째랑 세 번째 텀을 합쳐서 인포메이션 바틀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다 i 저 부분이 인베리언트 페널티 그러니까 IRM에서 쓰는 그 놈 페널티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 이름이 인베리언트 인포메이션 바틀렉이 됩니다. 그래서 IIB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좀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가져오는 카카오브레인에서 며칠 전에 이제 포유라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메타 트리부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잠깐 링크 좀 적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사실 이제 7억 개라는 이미지 데이터셋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셋인데 요즘에 비하면은 근데 좀 성능 이제 크기 대비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링 했는지를 적어놨고 그 여기서 가장 강조를 해놨던 게 이제 메타 어트리뷰트를 이제 넣어놨다는 건데 이게 좀 더 밑으로 가시면 네, 여기 옆으로 가시면 이제 메타 어트리뷰트가 어떤 건지 약간 대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텍스트 랭스가 얼마고 이제 어떤 단어 개수가 있고 토큰의 뭐 버트 모델에서 토큰 뭐 여러 뭐 GPT에서 뭐 토큰 이런 식으로 이게 다양하게 메타 어트리뷰트를 이제 다 이렇게 페어링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셋이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크기 대비 성능이 또 괜찮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페이퍼는 안 나오긴 했는데 좀 저런 정보가 이제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같아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청대가 또 가져왔길래 이제 저는 이제 대략적인 컨셉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것도 좀 며칠 전에 나온 논문이긴 한데
이제 이 비주얼 프롬프팅 분야 이미지 페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 인페인팅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원래 보통 인페인팅이라고 하면은 빈칸 채우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어떤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를 주는데 이제 인풋을 이제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한 인풋과 그 인풋에 대해서 뭐 나온 결과와 그리고 다시 새로운 타겟을 이제 프롬프트로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저기에서 이제 엣지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한다 하면은 이제 엣지 디텍션을 이제 수행할 이제 이그젠플 하나 이제 수행된 이미지 이제 이그젠플 이미지와 그리고 다시 내가 이 수행하고 싶은 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 빈칸 마지막 그리드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그림에 대한 이제 테스트가 수행된 그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자세한 내용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기도 하고 학습 방법이나 이런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에 상대가 설명을 해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도 휴가에 다녔는데요. 휴가 갈 때 프리다이빙을 하러 가는 거여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첫날부터 뭐 3시부터 5시까지 다이빙 10m까지 내려가는 거 하고 마지막 날 최종으로 23m 해서 제주도 바닥을 한번 찍고 와봤고요. 저거는 근데 다음이에요. 아, 이거 바닷속인가요? 네, 바닷속이에요. 바닷속. 네, 그리고 뭐 마지막 날에는 숨 참고 뭐 2분 50초까지 버티는 거랑 뭐 숨 참고 자연량으로 뭐 60m 가는 거랑 하는 거 테스트해가지고 그것도 다 통과해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 샌드를 사오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게 1일 한 점 200개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가가지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어플로 가지고서 이제 사전 3일 전부터 예약을 하면은 저게 구입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즉석에서 살 수 있는 게 뭐 2시, 5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시간 되면은 그때 사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문에 면세점이 생겨가지고 몰랐는데 그 저쪽에 가가지고 물건 사고 공항에서 인도받아서 편하게 들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 말로는 위스키가 되게 핫하대요. 제주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뭐 위스키가 있어가지고 풍기라는데 면세점에서 사면은 뭐 1리터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주도 휴가 가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특별한 논문은 아니고 약간 베이직한 내용인데요.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뭐 x 플러스는 x 마이너스 t 될 그죠? 그라디언트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다음과 같은 아래 8.2 식에 대한 이 식의 어프록시메이션 버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이제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8.2에 보면은 Z가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할 포인트인데 Z랑 X랑 저기 뭐 L2 노음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8.2 마지막 식에. 그래서 원래 있던 식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거의 어프록시메이션이 우리가 많이 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많이 하는 게 L2 놈이 있으면은 그 L2 놈을 뭐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뭐 브레그만 다이버전스나 다른 다이버전스로 바꾸게 되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 미러 디센트나 이제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버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플랫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8.2 식에서 또 플랫니스를 시작하면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져왔고 이거는 뭐 어쩌다가 이제 뭐 보게 됐는데 ENF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정컴 예원님 혹시 ENF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게 한국말로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뭐 전기 신호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전기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쨌든 영상을 찍거나 할 때 그런 뭐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찍을 텐데 그러면은 뭐 그 전기 신호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이 대략 어디에서 찍혔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유럽에 찍혔는지 미국에 찍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어느 지역에 찍혔는지 다 알 수 있고 영상을 찍을 때 또
뭐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빛의 파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또 어느 정도 다 어디에서 찍었는지를 알 수 있는 참 무섭다는 뭐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남은 학회가 뭐 이제 많이 안 남았죠. 그죠? WWW 12, ICLR 12PR, 그다음에 뭐 길게 가면 내년 2월인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그 1년에 한 편씩 1저자로 제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제출하고 둘 다 보면은 뭐 게재가 되는 건데, 이제 딱 내년 뭐 ICML 마감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되고 나서는 거의 1년 되는 거니까 그때 한번 제출하시면 어떨까 싶고, 왜냐면은 계속 이게 실적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은 저도 대학원생이 아니었는데 10년 전에는 이제 만약에 KDD에 논문을 1저자 썼다 그러면은 뭐 서울대랑 카이스트 교수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KDD 논문을. 10년 전에는. 근데 뭐 지금 그러진 않죠 사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잡마켓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중요하긴 한데 정말 뭐 역사에 남을 뭐 그런 논문이 아닌 이상은 개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1년에 한 편씩은 여러분이 이제 뭐 서브밋 하시면 좋지 않을까 1저자로 싶습니다. 네, 뭐 좀 많긴 한데 그냥 빠르게 핵심들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Adversarial Reprogramming이라는 거는 뭐 이름부터 알 수 있다시피 그냥 우리가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드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은 가만히 두고. 그래서 되게 프롬프트 튜닝이랑 되게 비슷하죠. 얘는 어드버서리얼하게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는 거라면, 프롬프트는 우리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되게 비슷하다 해가지고 재밌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이미지넷 사이즈가 224? 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태스크가 뭐 32by 32짜리 그거라면 그 밖에 모든 픽셀은, 그 나머지 모든 픽셀을 이제 러너블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거는 재밌는데 인트린식 디멘전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래서 태스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파라미터가 필요할까? 그거를 이제 저자들은 어떤 어큐러시에 대한 어떤 랜드스케이프, 그런 거를 뭐 그런 거의 본질적인 디멘전이 뭐 얼마나 될까? 그거를 이제 인트린식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뭐 신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풀 파라미터를 라지 D라고 하고 스몰 파라미터, 우리가 본질적인 디멘전을 D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보거든요. 그 P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 하나 랜덤 초기화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풀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저자들이 뭐 조사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서브 디멘전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풀 파라미터가 뭐 20만 개인 엠리스트 태스크를 수행하는 FC 네트워크를 750이더라, 본질적인 디멘전이. 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데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봐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딱 뭐냐면, 그냥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우리가 프롬프트 많이 이용하잖아요. 프롬프트 플러스, 근데 프롬프트만 필요한 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프롬프트를 붙이고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필요한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버벌라이저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프롬프트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아웃풋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블과 매칭되도록 긍정이라는 단어 뭐 모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런 매뉴얼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그냥 이런 레이블 인베딩을 대체로 학습시키는 것으로 이거를 뭔가 해결을 하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뭐 이 논문의 저자들은 프롬프트보다 어댑터가 더 좋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뭐 좀 갈리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디 억셉된 논문은 아니고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좀 나온 논문이고요. 퓨어 트랜스포머가 아주 파워풀한 그래프 러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논문인데, 일단은 그 기존에도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그 그래프 태스크를 푸는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래포머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대부분 보통 보면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 어떤 위치 정보 혹은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떤 뭐 쇼티스트 패스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제 인베딩을 넣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그래프 스트럭처 정보를 넣어줬는데, 여기는 이제 퓨어
라는 이제 단어를 쓴 이유도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뭐 노드 피처랑 그다음에 엣지 피처랑 그다음에 노드에 대한 어떤 노드 아이덴티파이어스 그다음에 뭐 타입 아이덴티파이어스 이런 다른 토큰들을 이제 어그멘트해서 그냥 기존의 어떤 트랜스포머 그 구조 그대로 인풋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퓨어 뭐 트랜스포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토큰 GT, 뭐 토커나이즈드 된 그래프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게 전부고 사실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그 피규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그 논문 내용을 이제 구구절절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막 설명한 게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일단 노드 아이덴티파이어가 뭐냐면 노드 피처랑 같이 이제 붙여주는 토큰인데 얘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토노멀 해야 됩니다. 왜 오토노멀 해야 되냐면은 그 도트 프로덕트를 이제 트랜스포머 안에서 이제 어텐션이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연결되어 있는 노드끼리 노드랑 엣지는 보시면 11, 12 저기 벡터 두 개가 이제 컨캣해서 들어가는 건데 11, 12는 11끼리 이제 오토노멀 하면은 곱해지면 1이 되겠죠. 근데 11이랑 22는 두 개가 이제 오토노멀 하니까 곱해지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관없는 노드들끼리는 이제 그냥 이게 상쇄돼 버리는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뭐 노드 아이덴티파이어는 뭐 수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타입 아이덴티파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뭐 노드인지 엣지인지 이걸 넣어줘야 되고, 그 이유는 뭐 모델이 너무 엣지 정보를 무시하고 노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넣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할 때 뭐 KIGN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 KIGN에 이제 좀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 어텐션이라는 그 계산이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KIGN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제 동형 그래프를 구분하는 그 기준으로 이제 WL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여기서는 이제 KIGN의 K가 그 WL 테스트의 그 어떤 오더 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K가 클수록 그 동형 정보에 대한 구분을 잘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그래프에 대한 구분을 잘하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뽑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KIGN에서 이제 KIGN의 근사하는 표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텐션 헤드를 이제 이 만약에 뭐 내가 이 IGN만큼 표현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몇 개의 헤드가 필요한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멀티 헤드 어텐션 하는 게 굉장히 이런 KIGN과 근사할 수 있고 그만큼 높은 표현력을 가진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성능적으로는 이제 그 기존의 그래프 포머보다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뭐 저자분께서도 이제 그 다음 태스크로서 우리가 이제 성능을 계속 개선시키는 게 다음 숙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헤드를 이제 이게 아까 전에 ORF랑 이제 그다음 뒤에 랩이랑 이제 그 아까 전에 노드 아이덴티파이어를 오토노멀하게 가져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ORF는 말 그대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거를 주는 거고, 이제 랩은 이제 라플라시안 그 뭐죠?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나온 그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 좀 더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랩 오른쪽만 보시면은 이제 헤드가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건 이제 VIT에 있는 그 피규어를 그대로 처형했다고 하는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제 그 헤드가 보는 그 어떤 리셉티브 필드의 그 크기가 면적이 이제 처음에는 글로벌하게 다 보다가 나중에는 로컬부터 글로벌하게 다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깊어질수록 이제 글로벌한 그런 그 그래프 구조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피규어로 예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논문 2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연구실에서 저희 밥 먹다가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NLP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이게 그렇게 큰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설문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재 NLP 필드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뭐 이제 이 사기업들이 이제 뭐 메타나 어떻게 하죠? 메타나 그런 사기업들이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 연구자들 대부분 동의했고, 이제 저번에 저희가 했던 얘기가 이제 스케일링이 과연 이 스케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핵심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를 했고, 뭐 이런 설문 결과들이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심심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NLP에 대한 연구는 좋은 영향을 끼쳐왔고, 이거에 대해서 뭐 윤리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좋은 영향을 끼쳐왔다, 우리는 잘
잘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재밌었고,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뭐냐면 이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논문인데, 이제 기존의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서는 대부분 제가 봤던 거에서는 이제 어떤 그냥 그런 시퀀셜한 정보를 어떻게 잘 뽑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컨트라베스티브 로스를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좀 계층적으로 적용을 한 게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제 유저 아이템 그래프에서 유저 그래프를 뽑고 아이템 그래프를 뽑은 다음에 이제 저 하나의 그래프 인코더를 이용해서 유저 피처와 아이템 피처를 뽑고 저 유저 아이템 그래프에서 이제 유저 피처와 아이템 피처를 따로 뽑은 다음에 이제 저 유저 피처끼리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하고 저 아이템 피처끼리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제 저기 중간에 뽑힌 피처에서 이제 유저 어웨어 인터레스트 인코더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유저의 제네럴한 인터레스트를 뽑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처럼 어떤 사용자가 인터랙션이 있었던 아이템의 시퀀셜을 통해서 아이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계열을 인지하고 있는 인터레스트 인코더를 거쳐서 그 최근에 유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열적인 그런 흥미에 대한 피처를 뽑은 다음에 또 저 둘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 커런트 인터레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식인데, 이제 해서 성능을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스렉이나 CLS4렉, CLS렉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좋았고, 또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논문들의 그 아이템 피처를 뽑은 거를 이제 SVD로 이제 매핑을 이제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해서 시각화를 해봤는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알았던 개념인데, 이제 저런 아이템 피처의 유니포미티가 인베딩인 차원 스페이스에서 훨씬 고르게 나타났다, 더 넓은 그런 면적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